나는 올해 72 손예분입니다. 평생 조용히 살았고 지금도 동네 작은 집에서 혼자 지냅니다. 사람들은 나를 조용한 노인이라고 부릅니다. 글씨도 잘 못 보고 문서 같은 건 딸이나 사위가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라고요. 적어도 다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사위 도연이가 자주 말하더군요. 어머니가 요즘 자꾸 깜빡하세요. 위험한 일도 있었어요.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딸 다희도 바쁘다 보니 사위의 말만 듣고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부턴가 내 집 문서며 통장 같은 것들이 자꾸 그 사람 손을 거쳐 갔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이런저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 하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위가 읽어주는 서류 내용이 눈에 보이는 글과 묘하게 맞지 않더군요. 내가 착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며칠 전 은행에서 걸려온 단 한 통의 전화가 이 모든 의심을 현실로 바꿔놓았습니다. 손예분 고객님, 방금 접수된 해지 서류. 고객님 본인이 작성한 게 맞으신가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 삶 어디엔가 누군가가 손을 대고 있다는 걸. 오늘도 세상만 사연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들으시면서 공감 댓글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서늘했다. 나는 장바구니에 마늘과 배추를 넣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왔다. 요즘 들어 몸이 쉽게 피곤해지긴 해도 걷는 건 아직 괜찮다. 스스로 그렇게 말하곤 한다.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낯익은 남자 구두 한 켤레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도연이었다. 또 왔네. 나는 아주 작게 혼잣말을 했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기다렸던 사람처럼 일어섰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추운데 이렇게. 허리 안 좋으신데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그는 장바구니를 자연스럽게 가져갔다. 문제는 내가 허리가 아프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였다. 나는 잠시 멈췄지만 괜히 이야기 느리고 싶지 않아 가볍게 웃어 넘겼다. 그러나 집 안에 들어오자 도연의 행동은 더 이상 걱정 같은 게 아니었다. 싱크대 서랍을 열고 찬장을 살짝 들여다보고 문서가 있는 쪽으로 가서 서랍 틈을 확인했다. 도연, 왜 서랍을 뒤져? 나는 조용히 물었다. 아, 어머니 중요한 서류 어디 두세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요즘 사기가 많아서요. 정리 좀 해드리려고요. 그 말투와 다르게 그의 눈은 정리보다 무언가를 찾는 사람 같았다. 나는 물 한 컵을 건네며 분위기를 돌리려 했다. 차나 마시고 가. 도연은 컵을 받더니 큰일이라도 난 듯 말했다. 어머니, 인감도장은 어디 있어요? 나는 손에 든 수건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그걸 왜 묻지? 아, 그냥요. 요즘 어머니 자꾸 깜빡하셔서. 중요한 건 제가 보관해 드리려고요. 깜빡한다는 말. 그 말은 처음 그가 내 앞에서 꺼낸 단어였다. 내가 그런 얘기 언제 했어? 내가 조용히 묻자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지난번에요. 집 비밀번호 잊어버리셨잖아요. 그날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건 나가 아니라 도연이었다. 하지만 나는 말하지 않았다. 그의 말투는 이미 내가 잊었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있었으니까. 탁자 위 봉투 하나가 도연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 봉투를 집어들었다. 이건 부동산 등기 서류네요. 이런 건 위험해요. 제가 보관해 드릴게요. 그는 이미 가방을 열고 서류를 넣을 자리를 만들고 있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았다.
그건 내가 들고 있을게. 0.5초 정도 그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금방 다시 미소를 지었다. 아이, 알겠어요. 어머니 마음 상하셨으면 죄송해요. 말은 부드러운데 눈동자는 그렇지 않았다. 내 손, 내 걸음, 서류를 쥔 힘까지 모두 살피는 시선이었다. 신발을 신으며 도연은 말했다. 어머니, 조만간 또 올게요. 얘기해야 할 게 좀 있어요. 그 말은 떠나는 인사가 아니라 무언가를 예고하는 말 같았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나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왜 자꾸 오지? 왜 서류들에만 집착하지? 왜 내가 하지 않은 말을 내가 했던 말처럼 만들어 놓을까? 탁자 위 봉투를 손에 꼭 쥐었다. 그날 나는 분명히 느꼈다. 아주 작은 어긋남이 조용히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날 오후 나는 부침개를 굽다가 문 쪽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현관 문고리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또 왔나? 도연인가 싶어 몸이 먼저 굳었다. 그런데 곧이어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손예분님 댁 맞습니까? 은행 고령 고객 보호팀에서 왔습니다. 나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은행? 왜 은행이 나를 찾는 거지? 문을 조심스레 열자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가 직원증을 보여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어제 접수된 통장 해지 신청 때문에 왔습니다. 해지요? 제가 그런 신청을 했나요? 직원은 태블릿을 보여주었다. 거기엔 내 이름 손예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엔 내가 본 적 없는 서명이 들어 있었다. 서류가 어제 지점으로 들어왔는데요. 기존 어르신 서명과 필체가 크게 달라 내부 시스템에서 이상 거래로 자동 감지됐습니다. 그래서 본인 확인이 필요해 방문드렸습니다. 나는 다리가 살짝 흔들렸다. 저 전 이런 서류 작성한 적 없어요. 직원은 잠시 내 표정을 살피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가족 중에 어르신 대신 금융 업무를 도와드린다고 한 분이 계셨습니까? 머릿속에 도연 얼굴이 떠올랐다. 서랍을 들추던 손, 내 도장 위치를 묻던 말투. 엄마 깜빡하신다고 하던데요. 하던 다희의 표정까지. 아니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닫았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서류는 위조 가능성이 높아 즉시 반려 처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고 최근에도 어르신 명의로 이상한 신청이 들어간 건 없는지 지점에서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가슴 한복판이 서늘하게 식었다. 내 이름으로 된 무언가가 누군가의 손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직원이 돌아가자 나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도연이 이미 내가 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걸까? 그 순간 아주 작은 공포가 내 등줄기를 타고 조용히 올라왔다. 은행 직원이 돌아간 뒤 집 안이 갑자기 커졌다. 아니, 커진 게 아니라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나를 향해 쏟아져 오는 것 같았다. 서랍을 닫을 때 나는 딱 하는 소리, 주전자 끓는 소리가 공기 위로 퍼지는 느낌, 탁자 위 유리잔이 떨리며 내는 미세한 진동까지. 평소 같으면 신경도 쓰지 않을 소리들이 오늘은 마치 누군가 속삭이듯 귀에 달라붙었다. 해지 신청 사인이 다르다. 그 말이 자꾸 마음속을 긁었다. 가볍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는 걸. 나는 방으로 들어가 오래 묵은 종이 냄새가 나는 서류함을 꺼냈다. 등본, 복사본, 보험 서류, 오래된 신청서들. 내 손이 지나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종이들. 내가 늘 같은 방식으로 그려 온 서명들.
팔의 각도, 손목의 힘, 하루라도 다르게 써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은행 직원이 보여준 서명, 굵기부터 방향까지 내 손은 절대 그런 모양을 만들지 않는다. 나는 숨을 길게 내쉬며 앉았다. 도대체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이런 걸 냈다는 거지? 생각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에게로 흘러갔다. 도현. 그동안 내가 지나쳤던 순간들이 하나둘 머릿속에서 묶여갔다. 서랍을 열어보던 눈빛, 도장 위치를 물을 때의 태도, 어머니 깜빡하실 때 많잖아요. 하고 웃던 표정까지. 그러다 발견한 낯선 종이 한 장. 서류함 깊숙한 곳에서 손끝이 뭔가에 걸렸다. 꺼내보니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작은 메모였다. 손예분 주소 변경 요청서 임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주소 변경? 나는 그런 신청을 한 적이 없다. 아예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 종이 아래엔 흐릿한 볼펜 자국이 있었다. 누군가 급하게 적고 지운 흔적처럼. 본인 확인 필요 목요일 방문 예정. 목요일, 오늘이 화요일이었으니 이틀 뒤 나는 종이를 내려다보며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누가 목요일에 오는 거지? 왜 내 주소를 바꾸려고 하는 거지?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은행 직원이 온 것도, 이 메모가 내 서류함에 들어가 있는 것도, 누군가 이 집을 내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 있던 거였다. 싱크대 앞에서 물을 틀며 머리를 식히려 했지만 눈에 계속 걸리는 것들이 있었다. 컵의 위치. 내가 항상 오른쪽에 두던 컵이 왼쪽으로 옮겨져 있었다. 냉장고 문을 열자 김치통 방향이 반대로 돌아가 있었다. 평소의 나였다면 그냥 넘겼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내가 이렇게 두지 않았는데. 낯선 손이 내 일상에 스며든 듯한 소름이 등을 타고 천천히 올라왔다. 이 집에 혼자인데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누가 다녀갔다는 느낌이 아니라 누가 계속 이 집을 알고 있다는 느낌. 내가 모르는 사이 나의 생활 패턴을 들여다보고 내 물건을 만지고 내 부재 시간까지 계산하는 누군가. 생각하자마자 심장이 툭 하고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날 밤 10시 복도에서 들린 목소리. 나는 TV를 끄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남자의 낮고 익숙한 목소리, 여자의 가는 목소리. 둘이 서로를 낮게 부르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도연 씨가 그때 말했잖아요. 어머니 상태가 안 좋다고. 그럼 목요일엔 꼭 확인 드려야죠. 서류가 아직 안 와서요. 서류, 확인, 목요일. 그 단어들이 하나씩 내 머릿속에서 맞물려 돌아갔다. 나는 손등으로 입을 막았다. 지금 저 사람들, 내가 집 안에 있는 걸 모르고 나에 대해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는 걸까? 머리가 하얘졌다. 불이 켜지는 듯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다. 목요일 나를 집에 없게 만들려는 이유는 뭘까? 말소리가 멀어졌다. 계단 아래로 내려가는 발소리. 그리고 잠시의 침묵. 나는 창문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그런데 몇 초 뒤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그림자 하나가 보였다. 그 순간이었다. 여자의 목소리를 떠올리려 했지만 아는 사람인지조차 확신이 들지 않았다.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한. 하지만 지금 내 불안이 만들어낸 착각일 수도 있었다. 그 모함이 오히려 확실한 공포보다 더 컸다. 나는 창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목요일, 서류, 도연, 그리고 그 알 수 없는 여자. 이제는 확인해야 한다. 누가 왜 내 이름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날 밤 나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동을 했다. 서류함 바닥을 뜯어내 그 아래에 있던 모든 도장과 중요한 서류를 열이 나도록 숨겨버렸다. 하지만 문을 닫고 자리에 앉아도 등 뒤를 스치는 싸늘한 감각은 끝내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내가 그걸 숨기려 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는 듯한 느낌. 목요일 아침, 눈을 뜨기도 전에 몸이 먼저 알았다. 오늘이 그 목요일이라는 걸. 화요일 밤 복도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목요일엔 꼭 확인드려야죠. 서류가 아직 안 와서요. 그때는 그냥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뿐이었는데 어제 서류 더미에서 본 메모까지 겹치자 이 날짜가 그냥 요일이 아니라 무언가가 실행되는 날처럼 느껴졌다. 나는 병원 갈 준비를 하다가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오늘은 그냥 쉬자. 어지럽네. 몸이 정말로 안 좋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더 큰 이유는 따로였다. 오늘 집을 비우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상한 예감이 목덜미를 잡아 끌었다.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시고 안방 침대에 몸을 누였다. 완전히 잠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깨어있는 것도 아닌 불편한 반쯤의 상태. 집 안이 고요해지자 내 숨소리만 더 크게 들렸다. 그러다 갑자기 삐삐삐 현관 쪽에서 전자음이 울렸다. 나는 눈을 번쩍 떴다. 비밀번호 소리였다. 머리가 먼저 깨고 그 다음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누구지? 다희도 오늘 온다고는 안 했는데. 다음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철컥. 이번에는 몸이 먼저 움직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상반신을 일으켜 안방 문 뒤로 몸을 숨겼다. 문을 살짝만 닫으면 밖에서는 내가 보이지 않는 자리.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혹시 이 소리까지 문틈으로 새어 나가는 건 아닌지 그게 더 걱정될 정도였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은 병원 가신다 했으니까 딱 비었겠지. 도연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요일의 의미가 또렷하게 제자리를 찾았다. 그는 오늘을 기다렸던 거였다. 내가 병원에 가 있을 거라고, 집이 비어 있을 거라고 확신한 채 현관에서 신발을 대충 벗고 도연은 집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왔다. 주인의 발걸음 같았다. 몇 번 왔다 갔다 해본 사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익혀둔 동선처럼. 잠시 뒤 서랍 여는 소리가 났다. 드르륵. 나는 문틈 사이로 눈을 살짝 옮겨 서랍 쪽을 훔쳐보았다. 도연은 내가 늘 서류를 두던 자리에서 서류함을 꺼내고 있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카드 사본, 등기부등본, 서명카드. 종이 넘기는 소리가 집 안을 긁고 다녔다. 여기 있었지 분명히. 혼잣말이었지만 그건 내게 충분한 대답이었다. 그는 정확히 뭘 찾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전날 밤 다른 곳에 숨겨둔 도장과 중요한 서류들은 그 자리에 없었다. 잠시 후 종이를 넘기는 손이 조금씩 거칠어졌다. 어라?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에 초조한 숨소리가 섞였다. 여기 있어야 하는데 왜 없지? 나는 문 뒤에서 손에 땀이 배어 나오는 걸 느꼈다. 그래, 그거 찾으러 온 거였지. 목요일, 오늘 도연이 이 집이 비어 있을 거라 믿고 들어오는 날, 계획이 실제로 움직이는 날. 잠시 뒤 도연은 핸드폰을 꺼냈다. 나 지금 들어왔어요. 네, 어르신 안 계세요. 오늘 병원 가신다 했잖아요. 거기까지 듣는데도 가슴이 충분히 식어버렸다. 아, 이 사람은 내 하루 일정을, 내가 어디 있을지를 이미 자기 머릿속에 다 그려놓고 있었구나. 내가 말한 그 서류 찾고 있는데
없어. 아예 없어. 잠깐의 정적. 그리고 낮게 바뀐 목소리. 설마 누가 치운 건가? 그 말 한 줄이 칼끝처럼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문 뒤에서 숨을 들이켰다. 그래, 맞다. 그 누가는 바로 나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 사람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통화를 끄는 도연의 발소리가 천천히 방향을 바꿨다. 다. 이번엔 안방 쪽으로 다가왔다.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다. 혹시 집에 계신 건 아니겠지? 나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문이 울릴 것 같았다. 도연의 손 그림자가 문 손잡이 쪽으로 살짝 움직였다. 손잡이를 한 번만 돌리면 문 뒤에 숨어있는 나를 그대로 보게 되는 거리.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띠리링. 도연이 짧게 짜증 섞인 숨을 내쉬었다. 아, 여보. 지금 안 돼. 바빠. 어머니? 오늘 병원 가셨다니까. 응, 안 계셔. 다이였다. 나는 문 뒤에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몸에 새겨지는 걸 느꼈다. 오늘 병원 가셨다니까. 안 계셔. 그 사람 머릿속에서 나는 이미 오늘 이 집에 없는 사람이었다. 잠시 후 도연은 발걸음을 돌렸다. 주방 쪽으로 한 번, 거실 쪽으로 한 번 더 둘러본 뒤 현관으로 향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갈게. 다음에 또 들어오면 되지. 그 마지막 한 줄이 오늘 들은 어떤 말보다 더 섬뜩했다. 다음에 또 들어오면 되지. 이 집은 이제 내가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닌 집이 되어 있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 현관 비밀번호 잠기는 소리, 복도 센서 등이 다시 켜졌다 꺼지는 소리. 그 모든 게 끝날 때까지 나는 문 뒤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한참이 지나서야 나는 문에서 몸을 떼고 거실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다리가 툭 풀릴 것 같아서 소파 등받이를 붙잡고 서 있었다. 생각이 한 줄로 정리되기 시작했다. 화요일 밤 복도에서 들었던 그 말, 목요일에 온다고 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오늘 실제로 열렸던 문. 목요일은 그냥 지나가는 요일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내 이름으로 움직이고 내 서류로 계획을 세우고 내가 없는 시간을 골라 들어오는 그들의 실행 날이었다. 그리고 나는 우연처럼 집에 남아있던 게 아니었다. 내 몸이, 내 촉이 오늘만큼은 나를 지켜준 거였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온몸이 서늘해지면서도 어딘가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버팀목이 하나 세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 이제는 나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 도연이 나간 뒤 나는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문 뒤에 숨어있던 내 몸에 늦게서야 감각이 돌아오는 느낌이었다. 거실로 천천히 나와 서는데 무릎이 툭 풀릴 것 같아. 소파 등받이를 꽉 잡았다. 집 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전혀 편안하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 이 집 안에 나를 몰래 지우려는 사람이 서 있었고 내 서류를 뒤지고 있었고 내가 없는 시간을 이미 자기 것처럼 계산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숨을 몇 번이나 고르다가 나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오늘은 분명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이상한 거다.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다시 시작됐다.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데 아까 장면들이 계속 되감기처럼 떠올랐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던 손, 서류함을 꺼내던 동작, 오늘은 병원 가신다 했으니까 딱 비었겠지. 라고 중얼거리던 목소리. 며칠 동안 내가 예민한 걸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 스스로를 의심했는데 오늘만큼은 그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건 내 착각이 아니었다. 누군가 내 계획이 아닌 계획을 내 인생 위에 올려놓고 있는 중이었다. 나는 곧장 서류함을 확인했다. 어젯밤 나는 서류함 밑 바닥을 뜯어 올려 가장 중요한 것들을 옮겨두었다. 도장, 등기 서류, 계좌 서류들. 제발 그대로 있어라. 나는 무릎을 꿇고 침대 밑에 숨겨둔 작은 상자를 꺼냈다. 뚜껑을 여니 도장은 그대로 있었다. 등기 서류도 인감 카드도 어젯밤 그대로였다. 그걸 확인하는 순간 겨우 숨이 조금 트였다. 그래, 당장은 뺏기진 않았네. 하지만 안도감은 얼마 가지 못했다. 머릿속에 은행 직원이 보여줬던 그 서류가 떠올랐다. 내 서명과 다르게 생긴 서명, 내가 모르는 해지 신청서. 그건 분명 어딘가에서 이미 만들어져 제출되었다가 이상 거래로 걸렸던 것이다. 그러면 내 서류가 이미 복사됐을 수도 있다는 거네. 집 안 서류를 지켜낸다고 해도 이미 밖으로 나간 종이들이 있을 수도 있었다. 서랍 안에 남아있는 이상한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보건소 안내문 공과금 고지서 사이에 색깔이 살짝 다른 봉투 하나. 나는 봉투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안에는 인쇄된 안내문이 있었다. 고령 고객 금융 안전 안내. 최근 가족 및 지인을 사칭한 위임해지 변경 신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의사와 다른 신청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나를 향해 쓰여진 편지 같았다. 나는 그 종이를 천천히 접으며 생각했다. 그래, 이건 내가 정말 싸워야 하는 문제구나. 누군가 내 이름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내가 기억을 못한다거나 착각했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서 있자 다희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 혹시 너무 예민해진 건 아닐까? 도연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 며칠 전 전화를 하던 딸 목소리. 그때 나는 차마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다희야, 네가 믿는 사람을 엄마가 의심한다고 말하는 게 엄마도 참 괴롭다. 그 말이 목구멍 끝에서만 맴돌다가 결국 삼켜졌었다. 딸에게 말하면 다희는 틀림없이 흔들릴 것이다. 남편과 엄마 사이에 서 있어야 하는 그 아이가 얼마나 괴로울지 알기에 나는 계속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오늘 방문 뒤에서 숨을 죽이고 서 있는 동안 한 가지 생각이 뼛속 깊이 파고들었다. 이대로 아무 말도 안 하면 정말로 없어지는 건 내 재산이 아니라 내가 정상이라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나를 먼저 의심한 건 가족이었다. 엄마가 요즘 자꾸 잊어버리신다면서요. 위험한 일도 있었어요.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실수한 적보다 그들의 말이 더 빨리 움직이고 있었다. 그래서 딸에게 말하고도 싶고 딸에게 말하지 말고도 싶었다. 그날 밤 나는 평소에 거의 쓰지 않던 메모지를 꺼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날짜부터 적었다. 월 1 목요일 아침 병원 갈 예정이었으나 어지러움으로 취소. 10시 조금 넘어서 현관 비밀번호 소리. 도연이 집에 들어옴. 나는 안방 문 뒤에 숨어 있었음. 도연, 서류함에서 서류 찾다가 여기 있어야 하는데 왜 없지라고 말함. 통화 중 오늘 비었겠지. 다음에 또 들어오면 된다는 말함. 나는 말을 적다가 펜을 잠시 멈췄다. 나중에 누가 나보고 어머니 그런 일 없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그때 이종이가 내가 나를 증명할 유일한 증거가 될지도 몰랐다. 메모 마지막 줄에 조금 더 세게 눌렀었다.
나는 오늘 분명히 들었고 분명히 보았다. 메모를 접어 서랍 깊은 곳에 넣고 나서야 숨이 조금 가라앉았다. 그러자 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다희에게도 그냥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말해줘야겠다. 도연이 이상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날 이 시간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걸 나는 직접 봤다. 라고 최대한 정확하게. 다희가 내 말을 믿을지 안 믿을지는 그 다음 문제였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더 이상 내가 이상한 사람 취급만 받고 싶지 않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 안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현관 쪽을 힐끔힐끔 바라보게 되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에도 괜히 어깨가 움찔했다. 불을 끈 방 안에서 휴대폰 액정만 희미하게 빛났다. 연락처에서 다희를 찾아 손가락을 올렸다가 몇 번이나 다시 내려놓았다. 얘가 얼마나 힘들까. 남편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가 끌고 들어가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맞서 올라왔다. 그래도 내 딸인데,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먼저 믿어야 할 사람인데, 그 두 생각이 부딪히다가 결국 한 줄로 정리되었다. 이건 도연이와 나 사이 문제가 아니라 다희와 나 사이 문제이기도 하다. 도연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디까지 준비했는지 그건 경찰이나 은행, 주민센터에서 밝혀낼 일일지 모른다. 하지만 다희랑 내가 서로를 믿는지 그건 우리 둘만이 정리할 수 있는 문제였다. 나는 천천히 결심했다. 그래. 내가 나를 믿기로 했으니 이제는 다희가 나를 믿을 차례다. 밤새 깊게 잠들진 못했지만 아침이 되자 오히려 마음이 조금 맑아졌다.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섰다. 주름이 깊어진 눈과 살짝 꺼진 볼, 하얗게 센 머리카락. 그래도 이 얼굴로 여기까지 버텼지. 나는 거울 속 나를 똑바로 보며 어제 쓴 메모를 다시 떠올렸다. 나는 오늘 분명히 들었고 분명히 보았다. 그 문장이 마치 거울 속 내 눈동자를 통해 다시 나에게 되돌아오는 느낌이었다. 괜찮아. 흔들리지 말자. 내가 본 건, 내가 겪은 건 진짜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마음속에 추가했다. 혼자 끌어안고 있다가 내가 먼저 무너지는 일은 이제 그만두자. 나는 수건으로 얼굴을 한 번 더 꾹 눌러 닫고 방으로 들어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연락처에서 다희를 눌렀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이번엔 내리지 않았다. 신호음이 2번 울리는 동안 나는 짧게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이제 말하자. 숨기지 말고 돌려 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리고 마침내 다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무슨 일이야?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마음으로 말했다. 다희야. 오늘 잠깐 엄마 집에 올 수 있어? 딸의 목소리는 맑고 밝았다. 엄마, 무슨 일이야? 나 금방 갈게. 그 밝음이 오히려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딸이 오기 전 나는 거실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연습했다. 믿어줄까? 아니면 나를 이상하게 볼까? 문이 열리고 딸이 들어왔다. 엄마,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나는 숨을 한 번 고르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희야,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한 일을 겪고 있어. 내가 모르는 일인데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서. 나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집안의 이상한 흔적들, 누군가 들어온 정황, 사위가 남긴 수상한 혼잣말, 며칠간 느껴왔던 위협감. 말을 이어가던 나는 조심스럽게 서랍에서 이상한 서류 하나를 꺼내 다희에게 건넸다.
이것도 내가 몰랐던 사이 집 안에서 나온 거야. 다희는 그 종이를 잠시 들여다보며 얼굴이 굳어졌다. 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다. 처음엔 걱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표정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엄마, 혹시 너무 예민해진 건 아닐까?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 말은 내 심장을 짓누르는 돌멩이처럼 내려앉았다. 다희야, 엄마가 헛것을 본 게 아니야. 정말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 그러나 딸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엄마, 혼자 계시니까 더 불안해지시는 것 같아서 그래. 도연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그 말에서 나는 더한 아픔을 느꼈다. 다희는 여전히 남편을 믿고 있었다. 다희야,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알 수 없어. 딸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내가 더 자주 올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 너무 하지 말고. 그때였다. 나와 다희의 말 사이로 현관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스며들었다. 띠띠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딸과 나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도연이 들어왔다. 평소처럼 웃으며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다희가 문서를 들고 있는 걸 보는 순간 그의 미소가 정확히 0.5초 멈췄다. 나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다. 다희가 천천히 일어섰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가슴 안쪽은 흔들리는 게 느껴졌다. 도연아, 이거 뭐야? 도연은 문서를 보고 눈을 크게 뜬 척했다. 그건 그러니까. 설명해줘. 다희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딸과 사위를 번갈아 보며 숨을 죽였다. 그 순간 도연이 문서를 가져가려 손을 뻗었다. 다희가 곧바로 손을 치웠다. 만지지 마. 도연의 표정이 굳었다. 다희야, 그거 내가 잠깐 정리하려고 갖고 있었던 거야. 도연은 억지로 미소를 유지했다. 어떤 정리? 딸이 물었다. 장모님이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서류 관리 도와드리려고. 다희가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근데 왜 엄마 서명하고 왜 엄마 몰래 가지고 있었어? 도연은 순간적으로 말이 막혔다. 입술이 흔들렸다. 내가 대신 사인할 생각은 없었어. 근데 왜 당신 주머니에 있었어? 도연은 다희를 잠시 바라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다. 내가 잘못했어. 말 없이 그냥 정리하려 한 건 실수야. 다희는 흔들렸지만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다. 정리하려 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엄마 서명 위조된 걸 왜 당신이 갖고 있냐고.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이 말보다 더 큰 증거였다. 다희는 문서를 다시 식탁에 내려놨다. 손가락이 떨리는 게 보였다. 엄마 말이 틀린 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찌르듯 아팠지만 같은 만큼 안도감이 밀려왔다. 드디어 딸이 내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도연은 갑자기 말투를 바꿨다. 부드럽던 톤에서 미묘하게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가 됐다. 다희야, 엄마가 요즘 많이 예민하신 것 같아서 그런데 괜히 이런 문제 키우지 말자. 우리끼리 조용히 정리하면 돼. 나는 정확히 봤다. 그 말은 딸을 안심시키려는 말이 아니라 내 말을 묻어버리려는 말이었다. 다희가 도연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당신 엄마 재산에 관심 있어? 도연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는 게 보였다. 뭐라고? 솔직히 말해. 이 서류들 엄마 몰래 처리하려던 거면 이유가 있어야 하잖아. 도연은 급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그 버럭이
다희에게는 결정타였다. 딸의 표정에서 믿음이 반쯤 무너지는 게 보였다. 다희가 잠시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걸어갔다. 딱 그 6초 동안 도연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다. 아까까지 보이던 미소는 사라지고 날 향한 눈빛은 날카롭고 적대적이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낮고 건조했다. 괜한 오해 만드시지 마세요. 다희만 힘들어져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힘들어지는 건 당신일걸. 그 순간 도연의 이마가 꿈틀했다. 분노와 당황이 섞인 얼굴. 딸은 그 순간을 보지 못했고 오직 나만 그 표정을 보았다. 다희가 돌아왔다. 눈이 조금 붉어져 있었다. 도연아. 당신 말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오늘은 엄마랑 있고 싶어.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다희야, 그건 말했지? 나중에.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섰다. 나는 그 모습에서 비로소 희미한 승기를 느꼈다. 그날 밤 다희는 엄마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서만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내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나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시작이구나. 우리가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도연은 다음 날부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다희에게 보낸 메시지는 단답형 혹은 바빠서 나중에 얘기하자 뿐이었다. 그 침묵은 곧 확신이 되었다. 뭔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것. 이틀 뒤 나는 다희와 함께 주민센터를 찾았다. 이번엔 직원도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어르신 최근에 이 주소로 위임장 처리 요청이 여러 번 들어왔어요. 하지만 서명이 직원은 말끝을 흐렸다. 대신 모니터를 우리 쪽으로 살짝 돌려 보여줬다. 모니터에는 내 이름으로 올라간 여러 문서 목록이 있었다. 계좌 변경 동의, 관리 위임 신청, 대리 접속 기록.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접수자 배우자 및 가족명의 휴대폰. 가족명이요? 다희가 직원에게 물었다. 직원은 규정상 말할 수 없다며 조심스럽게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다. 다희도 바로 이해했다. 도연이야. 작게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센터 밖 벤치에 앉아 다희는 얼굴을 감쌌다. 엄마 미안해. 처음에 엄마 말 안 믿어서. 나는 머리를 흔들었다. 괜찮다. 엄마는 네가 믿고 싶은 사람을 믿는 게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알아. 하지만 다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니야. 내가 지켜야 했던 사람을 오히려 내가 위험하게 만든 거야. 다희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이었다. 그 순간 나는 딸이 비로소 나의 편이 되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다. 그날 저녁 도연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다. 문을 여는 순간 그는 이미 지쳐 있었고 평소의 말끔한 모습도 없었다. 다희야, 얘기 좀 하자. 다희는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당신 엄마 서류 왜 건드렸어? 도연은 처음엔 부정했다. 그러다 말이 빠르게 꼬였다. 그냥 혹시나 해서 정리해둔 거지. 당신도 알잖아,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그래서 위조했어? 도연이 멈췄다. 위조한 게 아니라 그냥 도장을 좀 찍은 거야? 다희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범죄야, 도연아. 도연은 점점 몰리고 있었다. 그냥 모두를 위한 거였어. 나도 힘들어, 당신도 힘들잖아. 장모님도 이제 나이가. 그 순간 다희가 크게 소리쳤다. 그걸 왜 당신이 판단해?
누가 당신더러 엄마 인생 정리하라고 했어. 도연은 말문이 막혔다. 나는 식탁 끝에 앉아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다희는 조용히 내 옆으로 와서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우리 신고하자. 나는 놀랐다. 다희야, 그건. 엄마, 이게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지금은 문서지만 다음엔 뭐가 될지 몰라. 도연은 갑자기 뛰어들었다. 다희야, 신고까지 할 필요는 없어. 정말 실수였어. 다시 안 그럴게. 하지만 딸은 단호했다. 당신이 다시 안 그럴 사람이면 처음부터 이런 짓 안 했어. 도연의 얼굴이 무너졌다. 우리는 경찰서에 가서 사실을 진술했다. 문서 위조는 명백한 범죄였고 접수는 빠르게 진행됐다. 경찰이 도연에게 물었다. 이 서명 본인이 한 겁니까? 도연은 더 이상 부정하지 못했다. 예.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끝냈다. 다희는 조용히 울었다. 나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됐다. 이제 끝난 거야. 며칠 뒤 나는 집 앞 벤치에서 다희와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다희는 말했다. 엄마. 앞으로는 엄마 말 먼저 듣고 생각할게. 내가 너무 남편에게만 기대서 엄마를 힘들게 했어. 나는 미소 지었다. 괜찮다. 엄마는 네가 엄마 편으로 돌아온 것만으로 충분해. 주민센터에서 다시 조회한 기록들은 모두 정정 완료 상태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이를 먹은 게 약해졌다는 뜻은 아니구나. 나는 아직 나를 지킬 힘이 있었다.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딸도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우리 집엔 오랜만에 조용함이 찾아왔다. 그런데 그 조용함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결이었다. 예전의 고요가 불안한 침묵이었다면 지금의 고요는 내가 나에게 돌아오는 시간 같았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살짝 열린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혼자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멈춰있던 호흡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었다. 그날 경찰서에서 돌아온 뒤 문서 정정이 마무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나는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억울하지도 않은 딱 하나 삶이 다시 제 손 안으로 돌아왔다. 그 감각만이 조용히 마음 한편에 스며들었다. 오랫동안 나는 나를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장모, 누군가가 돌봐야 할 사람이라고만 여겼던 것 같다.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았다. 나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 나이를 먹는다는 건 무력해지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희는 최근 며칠 동안 거의 매일 집에 왔다. 그 아이가 내 손을 잡고 말하던 순간이 떠오른다. 엄마. 이제 엄마 말 먼저 듣고 생각할게. 엄마를 이렇게 지키지 못했단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나는 딸의 고개를 살짝 감싸며 말했다. 엄마는 괜찮다. 다희가 엄마 편이 된 것만으로 충분하다. 딸의 눈이 다시 촉촉해졌다. 그 눈을 보며 나는 오래전 어릴 적 다희가 울면서 내 품에 뛰어들던 그 작은 아이의 모습을 떠올렸다. 세월이 흘러 아이는 성인이 되었고 아이도 가정을 꾸렸지만 그 마음의 깊은 곳 어딘가는 여전히 엄마에게 기대고 싶은 딸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서야 깨닫는다. 부모와 자식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서로를 배우는 사이라는 걸. 도연은 조사를 받고 임시 분리 조치를 받게 되었다. 다희는 지금 혼자 시간을 갖고 있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나는 딸에게 말했다. 다희야, 엄마는 너희 부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엄마는 내 편이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게. 다희는 한참 동안 울었다. 도연을 미워하는 마음보다, 거짓을 마주한 충격보다, 아마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지지는 엄마였다는 걸 깨달은 것이 더 컸던 것 같다. 며칠 전 나는 작게 다짐을 적어 내려갔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 것. 내 명의와 내 삶은 내가 지킬 것. 고립되지 말 것. 도움을 요청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 것. 딸에게도 나에게도 솔직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다. 내 인생을 남이 대신 정리하도록 두지 않는다. 그 문장을 적는 순간 가슴이 뜨겁게 환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정말로 다시 살아난 것 같았다. 얼마 후 다희가 함께 산책하자고 했다. 우리는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손등이 스치자 다희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내가 이제 엄마 지킬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다, 같이 지키자.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걷는데 노을이 길게 한쪽 하늘을 붉혀가고 있었다. 그 빛이 우리 둘의 마음 같은 느낌이었다. 무너진 날도 두려웠던 날도 있었지만 결국 서로의 손을 잡고 다시 걸어가는 두 사람.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불을 끄고 누웠다. 방 안이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안도였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속삭였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이제 나로 살아갈 것이다. 그 말을 끝내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고 오랜만에 깊고 평온한 잠에 빠졌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또 그 사람 손을 다시 잡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세상만 사연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꾸준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